로마를 부활시키려던 황제, 그는 오히려 이탈리아의 로마를 끝장내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유럽 네이션의 성립. 이번에는 이탈리아라는 네이션의 성립, 즉 리소르지멘토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다루겠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가 어떻게 로마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잃고 분열의 길로 걸어갔는지, 그리고 왜 다시 통일을 꿈꾸게 되었는지 그 비극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제국을 구하려던 뛰어난 군인 황제 마요리아누스, 그는 분열되었던 갈리아와 히스파니아를 재수복하며 서로마의 부활을 이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황제로 옹립했던 서로마의 실력자이자 게르만 출신 권신 리키메르는 황제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리키메르는 오랜 친분을 저버린 채 마요리아누스를 배신하고 암살합니다. 이와 함께 서로마의 마지막 희망도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리키메르마저 의문의 급사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휘하에 있던 장군 오레스테스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게르만족이었던 리키메르와 달리 오레스테스는 정통 로마인 혈통이었기에 스스로 황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훈족의 왕 아틸라의 비서로 일했던 그의 과거를 아는 로마 시민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가 황제가 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오레스테스는 직접 황위에 오르는 대신 자신의 어린 아들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쿠에서 서로마를 지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탈리아 반도만으로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오레스테스는 게르만족 출신 용병들에게 제국 방위를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오랜 전란으로 인구가 급감해 버려진 빈 땅이 많았고 용병들 역시 파산 직전인 서로마 제국이 돈을 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 대신 이탈리아의 영토 3분의 1을 정착지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이 요구를 끝내 거절합니다. 땅을 떼어주는 순간 제국의 핵심 지지층이자 대지주였던 로마 원로원 귀족들과의 파국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지급이 거부되자 용병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용병대장 오도아케르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로마를 점령하고 오레스테스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대장인 오도아케르를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왕위에 오른 오도아케르는 살아있던 어린 황제 로물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관과 의복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보내버립니다. 서방에서 더 이상 황제는 필요 없으니 자신을 이탈리아의 통치자로 인정해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명분상 이를 강하게 항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알아서 통치하라며 오도아케르의 지위를 묵인했습니다. 당시 동로마는 국경을 맞대고 있던 비교 불가한 강적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전면전을 대비하느라 서방 영토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년제국 로마의 반쪽 서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로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역사학에서 흔히 말하길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냉혹한 법칙은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한 게르만족은 수적으로 완전히 소수였고 제국을 경영할 만한 고도화된 행정체계가 없었습니다. 넓은 영토에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법을 집행하려면 기존 서로마 제국의 관료제와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빌렸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훗날 오도아케르를 살해하고 이탈리아에 동고트 왕국을 세우는 고트족의 영웅 테오도리크 대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동로마에 유학하며 로마 문화의 위대함을 배웠던 테오도리크는 스스로를 로마의 계승자로 자처하며 원로원을 우대하고 로마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록 통치자의 혈통은 게르만족으로 바뀌었을지언정 이탈리아 반도 내에 로마인이라는 정체성과 그들의 찬란한 문화는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과거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 내버렸던 로마 최고의 명예직을 은근슬쩍 차지하며 로마 정체성을 지키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황제가 비워둔 최고 제사장, 즉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종교적 수장으로의 권위를 쥐게 된 교황은 전란을 신음하던 민중들에게 로마 제국의 질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정신적 안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탈리아를 지배하게 된 게르만족 왕들 역시 매우 기묘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에게 로마의 정식 관직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력으로 영토를 얻었지만 통치의 정당성은 여전히 로마 황제의 인정에서 나왔던 시대. 이는 동양 역사에서 주변국 왕들이 중국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고 왕위를 인정받던 조공책봉 체제와 닮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반도에는 황제가 사라졌음에도 로마의 타이틀과 교황의 종교적 권위가 지배 체제를 보장해주는 기묘한 로마 없는
없는 로마 질서가 한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기묘한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한 남자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수백 년간 무질서하게 얽혀있던 로마의 방대한 법률을 하나로 집대성해 오늘날 유럽 대륙법의 위대한 뿌리를 내린 남자. 로마 시스템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찬사와 역설적으로 로마를 끝장내버렸다는 혹평을 동시에 받는 황제, 바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였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만족들에게 빼앗긴 제국의 심장, 이탈리아 반도와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다시 찾아오는 고토수복이었습니다. 타이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침 동쪽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사산조 페르시아와 막대한 황금을 주고받으며 무기한 평화조약을 맺는 데 성공해 후방의 안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대 황제들이 차곡차곡 모아둔 제국의 국고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든든한 재정, 안정된 국경, 그리고 강력한 군대까지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의 위대한 야망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문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법과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 사정을 감안해 기존 로마의 관습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유연하게 움직였던 원정군의 명장 벨리사리우스와 달리 황제의 철저한 법 만능주의와 관료제는 이탈리아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가혹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정리한 법정과 제도가 이탈리아에 쉽게 적용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속되는 전란으로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탈리아 반도. 하지만 동로마에서 파견된 세리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융통성 없는 군관구 체제와 가혹한 세금 수탈이 이어지자 이탈리아 현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우리를 건드리지 않던 야만족 왕들의 통치기가 훨씬 살기 좋았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동로마 출신 관료와 군인들을 향해 로마인의 탈을 쓴 영악한 그리스인들이라 부르며 이방인 취급하고 타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동맹시 전쟁 이후 수백 년 동안 우리는 하나의 로마인이라 믿었던 이탈리아의 정체성이 역설적으로 진짜 로마 제국의 수복 과정에서 완전히 쪼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로마의 끈질긴 침략에 한계에 다다른 동고트족은 끔찍한 선택을 내립니다. 이탈리아의 유력 로마 귀족들이 동로마 군대와 내통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원로원 의원들과 지식인 계층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학살로 인해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로마의 학문과 행정 그리고 정체성을 지탱해주던 세속 엘리트 계층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남은 로마의 마지막 파편은 오직 교황이라는 존재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철저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지중해 세계를 강타합니다. 수많은 군인과 납세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갔고 제국의 국고는 문자 그대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선에 원정군에게 보급품과 증원군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전쟁은 기약 없이 길어지며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집념의 유스티니아누스는 끝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쥐어짜낸 끝에 마침내 고트족을 전멸시키고 이탈리아를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승리, 아니 승리의 탈을 쓴 비극이었습니다. 황제는 전쟁이 끝난 554년 이탈리아의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칙령을 발표합니다. 가혹한 수탈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쟁 중 고트족에게 빼앗겼던 로마 귀족들과 교회의 모든 재산과 기득권을 고스란히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현지의 오랜 관습과 특권을 파격적으로 존중해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의 기묘한 침묵, 자신들의 밥그릇과 권리가 보장되자 동로마를 향해 가짜 로마인 그리스인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던 이탈리아인들의 이반된 민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봉합되었을 뿐 이탈리아가 품고 있던 위대한 로마성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과 역병 그리고 학살로 인해 이탈리아 반도의 인프라는 기원전 수준으로 황폐화되었고 찬란했던 고대 로마의 사회체제는 완전히 붕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직접 통치하는 데 한계를 느낀 동로마 제국은 결국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군사적 방위는 군수내부인 라벤나 총독부에게 맡기고 실질적 행정과 민정은 교황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 묘책으로 이탈리아는 가까스로 짧은 안정을 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역병으로 제국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눈치챈 새로운 침략자가 국경 너머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게르만계 민족인 랑고바르드족이었습니다. 당시 게르만 세계에서 세력이 몰락해가던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신봉하던 이들은 방어선이 무너진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폭풍처럼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 침공으로 인해 이탈리아 반도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겨우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는 로마와 라벤나 등 일부 해안 도시는 동로마 제국의 영역으로 남았지만 그 외의 내륙 전역은 순식간에 랑고바르드족 영토로 넘어가며 국경선이 엉망진창으로 얽혔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한 분열은 이탈리아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로마인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당장 내일의 생존이 급해진 이탈리아인들에게 위대했던 거대 제국 로마의 정체성은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국 대신 당장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눈앞의 성벽과 도시의 모든 것을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배 계층이었던 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던 고전 학문과 법률을 공부하던 귀족들은 펜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며 검을 쥐는 투박한 무인의 삶이었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로마의 문명과 정신이 이탈리아 땅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거대한 중세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조각나고 있던 바로 그 시기, 든든한 뒷배여야 할 동로마 제국에도 초대형 변고가 발생합니다. 유럽 북쪽에서는 슬라브족이 폭풍처럼 대이동을 감행해 발칸반도 내륙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남쪽에서는 신흥 종교 이슬람이 무서운 기세로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동로마의 거대한 곡창지대이자 핵심 영토였던 레반트와 이집트까지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목숨을 위협받던 교황은 동로마에 끊임없이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국의 심장마저 털리게 생긴 동로마는 돕고 싶어도 도울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서기 751년 동로마의 이탈리아 핵심 거점이자 군사사령부였던 라벤나 총독부마저 랑고바르드족의 손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로써 이탈리아 반도와 진짜 로마 제국을 연결하던 마지막 미약한 끈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고립무원에 빠진 교황은 살아남기 위해 시선을 더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대 서유럽의 새로운 최강자였던 프랑크 왕국에 거절할 수 없는 은밀한 제안을 건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랑고바르드족을 몰아내준다면 당신에게 천년제국 로마 황제의 정통성을 주겠소. 서유럽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고 싶었던 프랑크족의 왕 샤르마뉴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샤르마뉴는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랑고바르드족을 철저하게 짓밟았고, 교황은 약속대로 그에게 황제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프랑크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로마 사회가 서유럽에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로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신성 로마 제국은 과거 찬란했던 지중해의 고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의 피도 로마인의 문화도 섞이지 않은 그저 게르만족의 칼날 위에 세워진 껍데기뿐인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집어삼킨 프랑크 왕국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곳곳에 신복들을 영주로 임명하며 철저한 봉건제 시스템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중해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 로마인의 정체성은 이미 조각나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수백 년 된 유산, 바로 도시 중심의 전통만큼은 이탈리아 땅에 무섭도록 생생하게 살아있던 것입니다. 영주들이 칼을 겨누며 지배하려 들자 도시에 살던 이탈리아인들은 순순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영악하고도 단호한 논리를 내세우며 영주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알프스 너머의 황제 폐하에게는 기꺼이 충성하겠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일개 봉건 영주, 당신의 지배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황제라는 거대한 명분을 삼아 내 손으로 우리 도시를 직접 다스리겠다는 도시자치의 깃발을 들어올린 것입니다. 결국 도시방 농촌 지역을 장악한 채 끊임없이 도시를 굴복시키려는 봉건 영주들과 자신들의 자유와 상업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단단히 걸어잠근 도시민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 자리, 이탈리아 반도는 이제 영주와 도시가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칼을 겨누는 잔혹하고도 치열한 도시국가 분열 시대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전혀 다른 이탈리아 특유의 강력한 도시 공동체가 무대 위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중세 자치 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척박한 중세 암흑기 속에서도 어떻게 고대 로마의 유산을 악착같이 지켜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마침내 찾아온 르네상스 시대, 그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찬란한 로마의 정체성이 어떻게 다시 불타오르며 훗날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거대한 씨앗으로 자라나게 되었는지 마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